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일본이 몇천억을 들이부어가면서 지키려 하는 돌, 일본이 섬이라 우기는 오키노토리시마 암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중국은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한 대륙붕 연장 주장을 부정하는 과학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일본이 국제기구인 대륙붕 한계위원회 CLCS에 신청한 오키노토리시마 대륙붕 연장과 관련해 지형적 연결고리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는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약 1700km 떨어진 오키노토리시마라는 이름의 암초가 있습니다. 오키노토리시마 암초는 남북으로 1.7km, 동서로 4.5km 가량의 크기로 산호초와 바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중요한 건 오키노토리시마는 만조시의 몇 개의 바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물에 잠기는 지역임에도 일본은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진짜 섬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침식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명백한 암초이며 20세기 후반 침몰 대륙명이었죠. 일본은 300억엔을 들여 섬이 수몰하는 것을 콘크리트로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 해역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로 설정해 놨죠.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8년 CLCS에 오키노토리시마 남쪽 해역에 대한 대륙붕 연장을 신청했지만 현재 중국과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 용어가 많아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암초를 일방적으로 섬이라고 주장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부가적인 이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일본은 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걸까요? 서론에 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좀 쉽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오키노토리시마 암초는 1543년 스페인 선원 베르나르도 데라 토레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암초에 처음 붙여진 이름은 도처럼 보인다는 뜻의 스페인어 파레스 벨라로, 당시 암초가 정말 스페인 배의 도처럼 생겼기 때문이었죠. 즉 처음 발견한 곳도 이름을 붙여준 것도 일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설령 이전에 일본이 발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파레세 벨라를 일본의 영토로 보고 있지도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죠. 1789년에는 영국 선박의 선장 윌리엄 더글라스가 더글라스 암초라는 이름을 붙였고, 1796년에는 노틸러스 범선에 의해 노틸러스 록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1888년이 되어서야 암초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했죠. 일본이 직접 오키노토리시마를 방문했다는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게 1888년이거든요. 1922년과 1925년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1년 일본은 여태껏 그 어떤 나라도 이 암초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일본 영토로 선언하죠. 관할권을 도쿄도에 둔 뒤 오가사와라 마을의 일부로 분류하여 오키노토리시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1931년이 되어서야 일본은 암초에 오키노토리시마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곳은 섬이고 일본의 영토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냐면, 거리만 봐도 오키노토리시마는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174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소유라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게 섬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간조시에는 2m, 만조시에는 불과 30cm도 안 되는 높이의 작은 바위 하나를 일본은 영토라 섬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키노토리시마를 자국의 영토라 선포한 일본은 등대와 기상 관측소를 세우려 했습니다. 기초까지는 완성이 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죠.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오가사와라 제도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잠깐 미국에 관할이 됩니다. 그러다 1968년에 다시 일본으로 반환되면서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 역시 되찾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오키노토리시마는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습니다. 서양은 동양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인근의 아시아 국가들은 이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거든요. 먹고 살기 바빴죠. 암초가 국제 정치적으로 눈길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87년부터입니다. 오키노토리시마의 바위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하나둘씩 잠기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가 암초 주변에 강철 방파제와 콘크리트 벽을 건설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본은 침식을 막기 위해 1차적으로 암초 주변을 콘크리트로 보강한 뒤 원형으로 1차 방파제와 2차 방파제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오키노토리시마 암초 주변에 지름 50m, 높이 3m의 콘크리트 대형 인공물이 들어서게 되었죠. 무려 300억엔을 들여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든 일본은 급기야 국토의 최남단이
최남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오키나와현 하테루마 시마에 최남단을 표시하는 비석을 세워놓고 뒤늦게 국토의 최남단을 오키노토리시마라고 번복한 것이죠. 이때 오키노토리시마의 존재를 알게 된 많은 국가들은 일본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죠. 사실상 비난했다기보다는 그냥 한마디씩 한 것뿐이고 각국의 언론에서 기사를 냈지만 잠깐 이목을 끌었을 뿐 사람들은 딱히 관심이 없었죠. 다른 국가들도 굳이 일본과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대놓고 비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을 대놓고 깔만한 국가라고 하면 한국과 중국 정도이죠.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난을 하는 건 사실상 중국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고작 바이두개 영토로 선언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많은 게 달라집니다. 만약 별다른 이득이 없다면 일본도 몇천억을 써가며 암초를 섬이라 우기지 않았겠죠.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를 자국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태평양 일대의 지정학적 영향력과 배타적 경제 수역의 확장 때문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연안국이 자국 해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 해양법상의 수역을 뜻하죠. 만약 오키노토리시마 암초가 섬으로 인정되고 일본의 영토로 인정된다면 일본이 영유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은 일본 영토 전체를 합친 것보다 넓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단순히 해양 영토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풍부한 자원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죠. 사실 1968년에 오키노토리시마가 반환되었을 때만 해도 일본은 암초의 경제성을 찾지 못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섬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죠.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해양 지질을 조사한 후 오키노토리시마 주변 해역에서 막대한 니켈과 마그네슘, 코발트, 구리 등이 발견되면서부터이죠. 오키노토리시마가 암초가 아닌 섬으로서 일본의 영토를 인정받게 된다면 일본은 엄청난 규모의 대륙 주변부에 분포하는 얕은 수심의 대지인 대륙군 개발권을 얻게 되고 덤으로 태평양상의 중국의 활동 또한 제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무리수를 둬서라도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받으려는 이유이죠. 일본은 19년간의 준비를 거쳐 2008년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 CLCS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말 그대로 대륙붕 확정 권한을 가진 유엔 기구에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하지만 2012년 CLCS가 의장 성명을 통해 일본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국제법상 오키노토리시마는 섬이 될 수 없거든요. 해양법 협약 121조 제3항에는 인간의 거주가 가능하고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만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작은 암초에 불과한 오키노토리시마에는 일단 사람이 사는 것부터가 불가능하니까요. CLCS의 설명이 나오기 전까지 일본은 언론을 통해 유엔이 오키노토리를 섬으로 인정했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론을 만든 것이죠. 중국과 대만은 일본의 행보에 당연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오키노토리시마는 섬이 아닐 뿐더러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근거하여 일본은 세계대전 기간 중에 점령한 모든 영토를 포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오키노토리시마는 연합국이 일본에 반환한 일본 영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중국이 길을 쓰고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으로 인정받을 시 중국 해군의 진출과 활동을 제약하는 전진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현재 중국 해군의 진출 정책은 도련선 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도련선이란 1982년 인민해방군 해군 사령관인 류아칭이 중국 인근의 섬을 사슬처럼 이어 만든 가상의 선인데 중국은 세계의 도련선 전략으로 해양 진출을 꾀하면서 미 해군의 활동을 억제해 태평양 패권도 차지하겠다는 팽창주의를 펼치고 있죠. 중국은 대외적으로 제2도련선까지 공개했는데 이 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 대만 말라카 해협을, 이 도련선은 일본 동부에서 필리핀 사이판과 괌 팔라우를 연결한 것이죠. 3도련선은 알루샨 열도와 하와이 뉴질랜드 일대를 연결한 것으로 태평양을 미국과 반분해 장악하겠다는 노림수에 따라 설정됐는데 중국은 현재까지 1, 2도련선 장악을 위해 H폭격기와 대형 구축함, 잠수함 등을 건조했습니다. 최종 목표로 3도련선을 겨냥해 2035년까지 총 6척의 항공모함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이고요. 그런데 만약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으로 인정되면 제2도련까지의 거리가 짧아지고 제2도련으로의 확대에 제약을 받습니다. 해양조사나 해군 훈련을 위한 항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니 해군 전략에도 차질이 생기죠. 대양 해군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 함정의 항해를 미국 편에 서 있는 일본 정부가 허가할 리가 없으니까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데 그렇다면 일본의 이런 터무니없는 계획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과는 무관한 일일까요? 사실 한국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엮여 후에는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 오키노토리시마 문제는 중국이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미국과 잘 지내야 하는 동시에 일본과도 큰 갈등이 빚지
하지 않는 게 좋은 한국 입장에서 굳이 문제를 꺼내지는 않는 것이고요. 하지만 괘씸한 점은 있습니다.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한 중국의 공격 논리를 한국이 역으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즉 일본은 엄청난 크기인데다 자연섬인 독도를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인공섬에 불과한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이라 주장하며 배타적 경제 수역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이미 유엔에서 섬이 아니라고 말했고 일본 말고는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봐주는 국가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까요? 섬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중국에서 난리를 치지 않겠죠. 실제로 최근 일본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은 꾸준히 유엔 해양법 협약에 암석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간주해왔죠. 이 점을 근거로 일본은 태평양 섬지역인 오가사와라제도 동쪽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약 12만 제곱킬로미터를 자국의 대륙붕으로 연장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종합해양정책본부 회의에서 미국과의 조율이 진전됐다. 신속히 국내 절차를 밟아 우리의 연장 대륙붕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죠. 한마디로 미국이 뭐라고 안 하니까 우리 식대로 함 해보겠다입니다. 원래 유엔 해양법 협약은 기본적으로 연안국의 대륙붕 권리를 배타적 경제 수역과 마찬가지로 연안 기준선에서 200해리 약 370m까지만 인정합니다. 자연적으로 이어진 지형임을 증명하면 최대 350해리까지 연장 대륙붕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대륙붕을 연장하려면 관련국과 합의를 봐야 하죠.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수역을 접한 미국과 조율을 했고 최근인 2023년에 대륙붕 연장 발표를 한 것입니다. 연장 대륙붕에서는 해저 자원을 우선적으로 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쾌거입니다. 오키노토리시마가 암초가 아닌 섬으로 인정받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과연 일본은 계획대로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까요? 국제법이라는 게 사실 힘 있는 국가들 그리고 이권이 엮여있는 국가들은 무시하는 게 대부분인데다 미국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 중국 해군을 견제할 수 있는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 되는 것도 어쩌면 무리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섬이라 오기는 오키노토리시마 암초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